한국 경제의 거시적 순환의 이슈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이제 국민 소득 또는 그것의 구성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경제가 20, 3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이슈였고,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역시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다라는 것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평가이다 보니까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인 요소를 살펴보기 위해서 국제수지 통계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슈고, 세 번째는 이제 거시적인 문제가 이제 총망라된 2008년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특징, 그로부터 나오는 환율, 물가, 금리의 어떤 변화, 그리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거시 안정화 정책의 구조, 이런 거시 전반과 정책에 관한 문제를 세 번째 이슈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이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슈를 보면 한국 경제가 거시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저평가한 거죠, 그렇죠? 달러 평가를 내리고 이거는 이제 엔화를 올린 건데, 그다음에 이제 원유 가격을 내리고, 그래서 금리 내리고 달러 가격 내리고 석유 가격 내리고, 이 세 개의 가격이 동시에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85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 가격 변수 어느 하나라도 내려가면 한국 경제는 지옥에서 천당으로 갑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가격이 동시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셋 다 한국에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격의 하락이 가져온 사상 초유의 호황, 이게 바로 3조 호황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져온 것이 바로 3조 호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3조가 발생한 거예요. 3조의 내용은 요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3조 중에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요 두 가지 가격이 내려간 배경이 이거다라는 겁니다. 이 배경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글로벌 임밸런스의 기본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20여 년 전의 얘기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똑같아요. 이 구조가.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때는 7개 나라만 모였지만 지금은 이제 20개 나라가 모이는 거죠. 그렇죠? 정경련 등등에서 들고 나왔던 위기 원인 진단과 그 극복을 위한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변함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인식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나왔던 바로 이 한국이 삼고 불황을 거치면서 샴페인을 너무 많이 빨리 떠뜨렸고 남미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라고 하는 거. 이 한국 경제에 이 문제가 있어서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못 가고 계속 좌절되고 있다. 6개의 고비용이 한국 경제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정경련에 나오는 공식 정책 보고서, 건의서 이런데 계속 반복 생산되는 논리였습니다. 이 6가지의 고비용 때문에 기업들의 효율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 재계가 갖고 있는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예요. 자, 원인을 이걸로 지적하고 문제가 이거니까 대책은 뭐겠어요? 이걸 이 6개의 고비용을 전부 다 저비용으로 바꾸는 게 대책입니다. 자, 그게 뭐겠어요? 임금을 낮추는 방법. 이게 바로 노동시장의 유연합니다. 이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는,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이 논리를 빌어서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외환위기를 만들어내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재계 이데올로기들, 관료들이 사로잡혀 있던 인식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조중동과 환경 배경이 끊임없이 계속 표현을 바꿔가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경제 공부한답시고 그걸 매일같이 읽는 학생들은 이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게 진짜 한국 경제의 병인 것처럼, 그리고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으로 바꿔서 한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 논리 구조가 한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용이에요. 하지만 이 생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건 다 소득입니다. 그렇죠?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을 깎아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살리는 방식으로 처방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저 생산 요소를 갖고 있는 경제 주체에게는 코스트를 부담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허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의 일부분을 다 담고 있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는. 하지만 바로 그 일부의 진실만을 담고 있는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논리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조차도 저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의 힘이고 이데올로기적 지배장치의 힘입니다. 그 논리가 지금도 계속돼요.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가장 핵심이 된 이슈가 뭐였습니까? 환율전쟁.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이었어요. 위안화 환율 문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위안화가 지금보다는 더 절상돼야 된다.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중국 보고 흑자 규모를 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G20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처음에는 뭐냐면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면 이건 구조적 불균형이다. 따라서 환율을 조정해야 된다. 만약에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면 이거는 인위적인 환율 조작 국가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3%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니까 4%로 다시 올려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우리나라가 무지무지 노력했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칸 회의에서, 프랑스 칸 회의에서 다시 이제 11월 달에 G20 회의가 열리는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숫자 하나가 아니라 한 6개 분야 정도의 거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거시적으로 불균형에 빠진 나라를 이렇게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 정책이나 금리 정책 등을 조정하도록 공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6월 말까지 만들 예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이걸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향후 세계 경제의 거시적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내용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 GDP 얼마? 1조 달러? 285불이면 거의 3%에 왔죠. 상품 수지만 따지면 4%입니다. 이 숫자를 보면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입니다. 작년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나왔던 그때 논의되었던 그 가이드라인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환율이 안 높다고요? 이 환율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강만수 장관과 최준경 장관은 중상주의자 아닙니까?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을 위해서면 이건 낮춰야죠. 그렇죠? 근데 바로 이런 숫자를 10년 동안 유지하고 한국을 위해서는 수출이 잘 돼야 되고 외환 보유액을 많이 보유해야 된다는 이 중상주의자들의 논리 때문에 이걸 10년 동안 유지해야 한 거예요. 스스로 얘기했던 그 환율 조작국의 가이드라인에 근접하는 숫자를 기록을 하면서 바로 이 비용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경상수지 숫자 하나만으로 본 한국 경제의 거시적 변화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그러니까 장하준 교수도 2년 전에 사다리 걸어차기 그 책을 내면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 긴축 정책은 보수주의자들의 정책인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긴축 정책을 얘기하냐, 금리 올리자고 얘기하냐, 또는 이제 물가 안정을 강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건 넌센스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장하순 교수도 그렇고 김성구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한국을
한국을 모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2006년도에 남미 4개국, 무슨 용역이 하나 있어가지고 남미 4개국을 이렇게 갔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룰라 대통령 시절에 브라질 이제 뭐 관료들도 만나봤고, 여야 쪽의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당신네들 경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이거 뭐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다 했어요. 브라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이 네 나라를 갔었는데, 네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여야 불문, 정치인 불문, 재계 불문,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는 게 물가 안정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제가 당황할 정도로 똑같은 답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정말 중남미의 시카고 학파의 이 오염이 너무 심각하구나. 이게 뭐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가 안정, 긴축 정책만 얘기를 하느냐. 이게 정말 시카고가 확실하게 이게 세뇌시켜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나라들은 워낙 그 물가 상승, 인플레, 특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긴데, 그 사람들의 경험에 의하면 물가 상승 때 누가 제일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바로 고정소득자, 특히 월급을 받는 사람, 특히 저소득, 저임금 근로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물가 문제가 단순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가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특히 금융자산보다도 실물자산, 즉 부동산 쪽에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걸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걸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바로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실물자산에, 부동산에, 아파트에, 강남 아파트에 접근할 수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경험했던 바가 바로 그거예요. 작년 4월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 한국은행의 금리 조절은 몇 번 했었죠. 벌써 4번을 했는데, 그래서 2%에서 3%까지 4번 올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4번 올리는 동안 한 번도 시장의 기대에 앞서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언제까지나 한국은행이 시장을 뒤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금리 조절을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의 어떤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라는, 그러니까 김준수 총재를 하는 총재에 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각종 시장 금리를 제가 한국은행 에코스에서 뽑은 건데, 그래서 하루 콜 금리 또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CD, 그러니까 3개월짜리 CP 등등등 이렇게 각종 시장 금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시면 이때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딱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저금리로 딱 떨어진 겁니다. 금리가 쫙 내려왔다가 조금 나서 최근에 와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요거 이제 최근에 금리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금리의 역사 중에서 이게 IMF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래서 하루짜리 콜 금리가 30%까지 치솟아 올라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금리가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금리가 가장 낮았을 때가 요때 빼고, 이건 비정상일인가? 요때 빼고 금리가 가장 낮은 때가 언제입니까? 요때죠? 요때가 언제예요? 참여정부 시절에 버블 세븐, 강남 지역에 버블이 터질 때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왜 물가 상승이 서민에게는 가장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던 예예요. 바로 한 1년 가까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실은 미국의 금리보다도 낮았어요, 이때는. 이게 우리나라 금리만 보여줘서 그렇지, 다른 나라의 국제 금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도 낮을 때입니다, 이때가. 이렇게 저금리를 한 1년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돈이 왕창 풀려버린 거예요. 그 돈이 전부 다 강남의 아파트 값들을 밀어 올린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교부 관리들은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을 가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아파트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저 정권 실세들은 버블은, 투기는 세금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종부세 도입하고, 정작 중요한 유동성 관리 정책, DTI 도입 이런 게 1년 반 이상 늦어졌어요. 그 과정에서 아파트 값들은 오를 대로 다 오르고 서민들은 완전히 거들나고, 그러고 나서 정권은 바뀌어버린 겁니다. 최악의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조짐들이 너무나 농후해요. 제가 정말 이 진보 학자, 좌파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물가 안정, 긴축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